사람을 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제닛 옐런, 100년 역사 연방준비제도 첫 여성 의장이 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100년 역사에서 첫 여성 의장으로 제닛 옐런이 결정됐습니다. 현재 페드 부의장인 옐런이 내년 2월부터 벤 버냉키 의장 자리를 이어받고 4년 동안 이끌게 되는데요. 미국 페드의 의장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의장의 말 한마디에 세계 각국의 화폐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주식, 채권 같은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인 페드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준비은행 12곳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요 업무는 은행 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이사회는 의장 아래 이사진 7명이 있습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입니다. 내년에 옐런은 중앙은행의 총책임자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힘든 숙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신흥 경제국 등이 타격을 받고 무너지면 세계의 경제 회복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옐런은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경기 회복과 완전 고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옐런이 어떤 여성 리더십으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세계에서 여성 지도자가 두각을 나타내는 건 옐런만이 아닙니다. 유로존 경제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부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까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정상의 자리에 여성이 하나둘 수를 늘려가고 있죠. 한 전문가에 따르면 남성은 위험 감수 능력이 뛰어나고 여성은 한 발 물러나 평가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호의를 쉽게 이끌어내고 어색한 상황도 잘 풀어간다고 하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옐런을 포함한 여성 파워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은행.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넷 앨런 버클리대 교수가 선임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출발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미국이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 링컨 대통령이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흑인 노예를 사서 전쟁에 군인 아들 대신에 군인으로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법안도 만들고요. 그렇지만 돈이 모자라서 12개 상업은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아놓고 1억 5천만 달러씩 내면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은행들이 화폐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돈으로 주고 산 거죠. 1억 5천만 달러를 주면서. 결과는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은행을 묶어서 하나의 미국의 북군을 지지했던 은행연합으로 만들었고 또 이 은행연합에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링컨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폐 발행권을 줬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미 연준의 시작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상당히 어렵죠. 중앙은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물가 상승 그리고 물가와 실업률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눈여겨봐야 되고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의견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이 도서출판 글로세움에서 우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공의 법칙 이야기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곽충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제가 몇 번 동양그룹 사태를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9년도 동양그룹 신용평가 A,
2010년 동양그룹 신용평가 A, 2011년 동양그룹 신용평가 A, 2012년 동양그룹 신용평가 A, 2013년 동양그룹 트리플 B 플러스였다가 급격히 최근에 C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매겼냐고요? 국내 신용평가사가 매긴 신용평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동국대 경영학과의 강경훈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기업 신용 등급에서 A 등급 이상이 지금 80%에 달한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A 등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A 등급이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게 각 등급별로 네. 이 부도율을 몇 %로 이렇게 네. 하는데 A 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부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현실과 직접 기업의 등급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평가가 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의 이제 반증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A 등급을 매긴 회사채가 비중이 이제 훨씬 더 높거든요. 이제 해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나 S&P에 비해서 A 등급의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인데, 네. 그게 이제 일단 A 등급의 의미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그 트리플 A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네. 이 세계 시장에서는 싱글 A 정도로 평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등급의 의미도 조금 다르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이 B 등급이나 이렇게 좀 나쁜 등급을 받을 것 같으면 이제 아예 발행을 안 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기업 신용 등급 매겨지는 과정하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답변 말씀 한번 간략히 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용 등급이 매겨지고 어떻게 되는지. 예,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채나 기업엄 같은 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네. 의무적으로 이제 신용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이 회사채나 기업엄을 발행하는 발행 회사에서 네. 신용평가 의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신용평가사가 예비 분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발행회사 경영진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등급을 한번 산출을 하자라고 해서 이 등급을 이제 만듭니다. 등급을 결정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그대로 공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또 논의를 합니다. 이게 맞다, 그러다, 높다, 낮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심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등급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예. 미국 서프라임 때도 그랬습니다만 결국 신용평가사들이 먹고 사는 주 수입원이 기업 평가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의존하다 보니까 등급을 후하게 주게 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네. 이 신용평가사들이 이 모기지에 근거한 여러 가지 구조와 채권들의 신용 등급을 상당히 후하게 줘서 예.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예. 이게 이제 대부분의 평가고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신용평가 시스템을 아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무디스나 S&P 같은 이 국제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회사채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 등급을 후하게 매기지 않고 네. 구조화 채권에 이제 주로 문제가 있는데 예. 국내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채의 경우에도 이 등급 인플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어야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결국 등급 쇼핑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쇼핑은 이제 신용평가사가 여러 회사다 보니까 네. 이 발행자가 자기한테 좋은 등급을 주는 신용평가사한테 신용평가를 의뢰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를 한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높은 등급을 주는 그 신용평가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 그렇군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기업 쪽에서는 등급을 후하게 받으면 낮은 금리로 회사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신용평가사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또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런 거네요? 그쪽은 다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자가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투자자가 문제인데, 투자자 쪽 여쭙기 전에 외국인 신용등급하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시스템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 이제 A등급의 비중이 좀 더 낮고요. 네. 한 3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말씀은 이제 좀 전에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국의 경우에 제가 아까 일반 회사채의 경우에는 이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한 회사의 회사채 발행이 그 수수료 수입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를 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 등급을 평가하면서 그렇게까지 발행 회사한테 휘둘리지가 않거든요. 그래봤자 1%도 안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저희는 또 기업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 집단은 상당히 그 기업 집단에서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빼면 네. 그게 이제 신용평가사한테 상당한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업 집단들의 압력에 조금 더 휘둘리기 쉬운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신용평가사보다 사실상 지위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그런 네. 편인데 네. 국내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압력을 좀 받는다. 예. 네. 국내 신용평가사가 세 곳이죠 지금. 네 군데인데 네 군데입니까? 서울 신용평가는 이제 일부 업무만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통 세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이스하고 그죠? 예. 이 회사채 등급 중에서 A 등급이 78.9%, B 등급이 평균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A와 B 숫자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A가 20으로 가고 B가 78.9로 가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해외의 경우에 보면 이제 그와 유사한데 근데 그거를 꼭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트리플 B 아래로 떨어지면 더블 B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채 발행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등급이 어느 정도 못 나올 것 같다 하면 발행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아무리 좀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도 중간에 이제 그쪽에서 아예 발행을 포기하고 등급을 안 받아버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조금씩 됩니다. 이게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예. 이 대부분 모기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좀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흔히 독자 신용 등급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열 기업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그 기업 자체의 그 생존 능력이라든지 기업 자체의 수익성만 가지고 평가한 것을 저희가 독자 신용 등급이라고 하고요. 예. 독자 신용 등급을 발표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계열 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좀 감안하지 않고 신용 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체 신용 평가사들이 이 신용 등급을 산정하면서 이 계열 기업들의 이제 지원 없이 하는 신용 등급을 이렇게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 가능성까지 감안한 최종 신용 등급을 발표하는데 네. 그 최종 신용 등급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독자 신용 등급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공시하도록 하자는 주장이죠. 지금 우리나라 신용평가사 네 곳인데 세 곳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회사채 쪽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국내 기업체 수 한 대략 몇 개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몇 개 정도 회사가 회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그 숫자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이 회사채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서 예. 상당히 그 수가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회사채 시장이 방금 말씀해 주신 신용등급의 이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원하면은 받으려고 하면은 좀 안 좋다 싶으면은 받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높게 받을 경우에만 신청을 해서 받으니까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낮은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용평가사가 잘 평가를 하는지를 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 기구를 이미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신용평가사들이 제대로 이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지 예. 그걸 다시 또 공시를 해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정비를 해야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외국의 무디스나 피치나 이런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것을 재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번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잔존해 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까? 원래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네. 앤더슨하고 미국에서 월드콤하고 엔론 사태가 나면서 이 신용평가사들도 한번 개혁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런 기구를 이제 미국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 신용평가를 받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무디스 같은 경우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BAA 1로 해가지고 예. 그다지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트리플 B 플러스 정도 되는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은 긍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은 보지 않은 그런 신용평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채는 국내에서는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으로 해서 트리플 A를 주는데 국제 시장에서는 싱글 A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제 시장에 나가면 조금 더 낮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기업의 경우에 국제 시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니까 네. 조금 더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차적인 제도나 또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3부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글쎄요,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4부에서는 재무상담 준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 YTN 라디오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시고 책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이번 주 있을 경제 일정들 미리 살펴보는 이번 주 수다겐 이슈 시간 준비했고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경제방송을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을 지키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1번과 2번이 서로 교차되면서 만나는 지점에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가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 못하시던 점이 이야기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야기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그리고 우물정 0945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공유하시면 서로서로에게 재산도 지키고 재산도 불리고 또 경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 추첨해서 글로 세우면서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라는 책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스탁 앤 이슈 시간 들어가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11월 달입니다. 달력이 이제 넘기니까 한 장이 달랑 남아있네요. 10이라는 숫자와 함께.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그죠? 이번 주 스타겐 이슈 시간 KTB 투자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1,800억 달러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바이코리아가 한풀 꺾이는 한 주가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유동성이라든가 좀 외국인 수급 자체는 좀 국내 증시에 좀 중립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연속적인 순매수 행진 자체는 좀 지난주에 좀 다소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연말까지는 좀 일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불규칙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집중을 매수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경계 심리가 남아 있고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외국인 매수세 자체는 좀 연말까지는 좀 혼조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치면 이제 기관하고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또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법도 한데 예. 과연 개인과 기관이 언제쯤 들어올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수급 조절이 언제쯤 끝이 날지 같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연내까지는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 좀 수급의 어떤 키를 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듯이 어떤 펀드 환매 압력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만큼 어떤 국내 주식을 좀 사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 역시
좀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했을 때 뭐 개인들이 많이 좀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뭐 매수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뭐 지수의 밴드가 상향 조정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좀 와야지만 좀 지수 밴드에 좀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만에 하나의 시나리오인데요. 예. 센카쿠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을 했다. 중국의 무인 정찰기를 일본 자위대가 추격해서 요격을 시켰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근본적으로 어떤 주가가 가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뭐 신용 경색 우려 뭐 이런 것들의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좀 국지적인 리스크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또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의 어떤 출구 전략의 불확실성, 또 중국의 긴축 우려,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 열렸던 미 FOMC 회의에서는 뭐 시장 예상대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를 했고요. 또 기존의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실업률 6.5%를 상회하거나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를 상회하지 않는 한 어떤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어떤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재확인하면서 좀 시장의 안정에 좀 기여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냐면 과거와는 달리 어떤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이전보다는 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내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 이러한 코멘트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경제 지표 회복에 따라서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장으로 하여금 좀 추측하겠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유동성 모멘텀이 다소 좀 약화되고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부동산 규제에 따른 우려가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 모멘텀이 좀 크게 약화됐고요. 특히나 근본 그 11월 달에 열리는 삼중전에서도 경기 부양책보다는 어떤 구조개혁, 금융개혁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을 빠뜨리지 않을 수 없죠. 이제 메르켈도 당선되고 했는데 유럽 중앙은행 본격적인 좀 뭐 긴축을 하든 팽창을 하든 정책을 내놔야 될 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경기 우호적인 스탠스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유로존 물가 상승률 자체가 1% 미만으로 낮춰졌기 때문에요. 22의 어떤 물가 상승률 정책 목표치인 2%에 크게 하회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그 진행됐던 어떤 유로존의 특징을 보면은 유로화 강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내 수출업체들의 어떤 유로화 강세로 인한 부담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전보다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좀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그 22의 예금을 예치할 때 제공하는 금리를 종전까지는 지금 제로 수준까지 낮췄거든요. 이것을 마이너스로 하락시키면서 좀 시중 유동성을 좀 팽창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넷 앨런 차기 연준 의장이 사실은 이제 케인지안이거든요. 케인지학파라서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또는 컨트롤은 말은 너무 강한 말이고 눈여겨보는 게 물가와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 경제 지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미국 경제 지표는 무엇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는 생산 부분에서 얼만큼 개선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물가라든가 실업률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 경기 어떤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의 개선이 얼만큼 될 거냐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뭐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비교적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은 사실 전월 대비 하락하는 수준이었는데 전월보다 높게 나오면서 201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괜찮게 나왔고, 뭐 문제는 이제 이러한 생산이 이제 꾸준히 뭐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어떤 내구재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중국과 유로존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계속적으로 호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고용 지표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좀 계속적으로 찍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노이즈가 많이 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컴퓨터 교체로 인해서 9월 달에 신청이 갔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9월 달에 나오지 않고 10월 달에 지금 몰려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정부 폐쇄 우려로 인한 어떤 정부 부분에서 어떤 고용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는 현재 고용 시장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봐야 될 것이 10월 고용 보고서인데, 일단 이전에 발표된 그 ADP 민간 고용 자체가 지난달 그러니까 9월에 14만 5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둔화되었고요. 또 지금 10월 고용 보고서 역시 전월에 14만 8천 명에서 12만 5천 명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용 시장의 회복세 둔화 자체는 어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소득과 소비의 어떤 개선세를 위축시키는 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대기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이벤트하고 또 지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좀 먼 이야기 좀 주말에 있는데요. 이제 9월과 12일에 걸쳐서 이제 3중전회가 발표가 되는데요. 3중전회가 개최가 되는데,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기 부양 쪽보다는 리코노믹스가 주장해왔던 어떤 뭐 주요 5대 과잉 생산 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 조치가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감속이 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4분기에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나타냈고, 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좀 개선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용 보고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는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떤 일시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형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재무상담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골뱅이 YT 밑줄 이코노미 트위터 이용 가능하시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상담 신청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845번님. 근무연수 5년 4개월 정도입니다. 4대 보험 적용, 연봉 2,500 정도의 마이크레딧 5등급입니다. 신한은행 바꿔드리는 780만 원, 저축은행 19% 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20% 이상 금리의 시티캐피탈 244만 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898만 원, 공평저축은행 23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채 통합을 하고 싶은데 햇살론으로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으시네요.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20% 이상 고금리 채무가 한 1,400만 원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분 햇살론 대출은 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고금리 채무가 1,400만 원 정도여야지만 햇살론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아니요, 지금 봤을 때는 한 1,000만 원 이하가 승인이 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전체 채무가
거의 2,6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 가장 낮은 게 바꿔드림론이 10%인데 네. 이거 감안하면 이자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나갈 거고요. 네. 원리금도 갖고 계실 거니까 원금도 갖고 계실 거니까 원금 네. 포함하면 100만 원 정도가 될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연봉이 2,500이라고 하시면 네. 월 한 190만 원 정도 실수령 세상에.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수입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좀 조정하시는 것보다는 채무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6654번님입니다. 8월 달에 파산 신청 중에 10월 1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생겨버려서 파산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 돌아가신 걸 모르고 파산인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하셨는데 파산인가도 나도 그렇지 나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파산 신청 중이라서 뭐 파산 인가까지는 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파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면책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면책 과정에서 이제 상속받은 채무 네.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빚 갚는 데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률상에 보면 그 상속 포기를 하시더라도 그냥 한정 승인으로 효력이 바뀌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뭐 그 상속 받으시는 재산이 채무를 갚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면 네, 파산을 좀 중지하시고 채무 조정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산은 막으시는 게 좋겠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는 파산을 부분적으로 막을 가능성도 있다. 전에 다 변제는 못하고 네.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상속을 받았다 할 경우에 일부라도 하는 게 낫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파산이 된 이후에 네. 상속받은 채무를 상속받은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때 뭐 자산만 있고 부채는 없다라고 하면 예. 이 자산으로 변제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 최저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만 빼고요. 만약에 이제 부채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건 좀 따져 보셔야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현재 뭐 그거 받고 나서 일부 갚고 나서 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네. 파산이 아니라 뭐 개인 회생으로 바꿔서 신청하시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받으셨지만 네.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부채를 갖고 계시다가 자녀들에게 부채만 남겨주셨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채를 다시 포함시켜서 상속으로 인한 채무도 포함시켜서 예. 파산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그 상속으로 인한 채무가 더 늘었다라고 보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8987번님. 이번에 은행에서 신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2년짜리 적금 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중간중간 상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접근 방식이 낫겠습니까? 중간중간 상환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원금이 줄어들 때마다 금리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하셨습니다. 요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얼마 정도 합니까? 네, 이게 이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한 형태인데요. 네. 현재 금리는 3.3%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고요. 네. 그러면 적금하는 것보다 갚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이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요. 네. 뭐 적금리도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예. 중간중간 상환하시는 게 또 유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재계약할 때 20% 상환하셔야만 네. 그 가상금리 내지 않기 때문에 네. 상환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이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과 함께 재무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리고 예스를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757번님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채무가 대부업체에서 날라왔는데요. 이럴 때는 개인 회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부업체랑 직접 해결해야 됩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자랑 하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행복기금 신청하실 때 확인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7년 이상 오래된 채무이거나 네. 또 대부업체가 협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뭐 연락을 못 받으셨다, 네. 채무자분이 모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서 소멸시효가 끝난 게 아닌지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대부업체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행복기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 대부업 대출 때문에 대부업
채무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네. 행복기금 상환하시는 중이라도 개인 회생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 뭐 서울시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나 네. 법률구조공단 개인 회생 파산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상담하시고요. 뭐 개인 회생이 가능하시다면 이제 개인 회생 쪽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1923번님.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안내라는 제목으로 중앙신용정보에서 우편물이 와서 그동안 해결 방법이 없어 외면하고 지내오던 기보의 연체금 때문에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00년에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기술보증기금에 앞에서 말한 기보라고 하는 건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금에 대환대출을 해서 아버지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였는데요. 결국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대출 상환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채권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상태고 중앙신용정보가 자산관리사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채무가 시효 소멸 채권은 아닌지요? 또 현재 채권 상태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합니까? 또 중앙신용정보에서 보내온 안내장은 채권 출심의 연장선입니까?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행복기금 안내장을 신용정보사에서 보내는 모양이죠? 네, 지금 이게 행복기금 일괄 매입건에 대해서 대략 한 9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안내 추심 업무가 이제 신용정보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먼저 이제 소멸시효 부분은 저기 확정 판결을 받으신 거라면 최장 10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 혹시 이 과정에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채권 추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 강력하게 좀 이의 제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채무 문제는 그 조금씩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이제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자산관리공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확인하셔서 채무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252번님. 죄송합니다. 이 맞벌이를 하다 외벌이 하면서 생활자금으로 카드 쓴 게 많아지면서 카드론 쓰게 되고 제2금융권 대출하면서 2, 3년 새 대출금이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커지고 또 커집니다. 자꾸 이 론과 대출을 받게 되니까 신용등급도 낮겠죠. 대출 상담사라고 저금리로 갈아타라는 문자 전화가 가끔 오는데 그 사람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지요? 기타 수수료 같은 건 없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은행이나 뭐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이제 문자나 광고가 오는데 일단 은행권은 광고 안 합니다. 그리고 광고할 수 있는 뭐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다 20% 이상 고금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았는데 수수료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좀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 하시다가 외벌이로 좀 전환되신 거기 때문에 네. 우선 그 지출 관계를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네, 우선 그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다 보면 아무래도 맞벌이 수준의 지출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 그 중에서 꼭 써야 될 지출 먼저 파악을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중적으로 나가고 있던 거 좀 줄이셔가지고 소득 범위 내에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제 적자가 얼마 나는지 좀 흑자가 나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가계부 먼저 쓰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번 강조해 주시네요. 네. 8247번님, 2천여만 원 여윳돈이 있는데 12개월 뒤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금보다 더 좋은 투자 상품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사실 뭐 동양 사태를 뭐 예를 드린다면 그것도 네. 이제 3개월짜리 1년짜리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후에 그 돈을 꼭 쓰셔야 된다면 예금에 우선 맡겨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데 어떻게 뭐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네, 생각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은행 금고에 1금융권 금고에 조용히 네. 모셔놓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순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오늘 도착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면서 도서는 6538번님하고 6472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고요. 경제를 읽는 바론 누린 되기 위해서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